저희 집이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였는데 이렇게 있었으면 저는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9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그 남자에게 13억 1,500만 원을 줘야 했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바로 김주아입니다. 냉철하고 단단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대한민국 대표 앵커 김주아. 늘 단정한 모습으로 뉴스를 전하던 그녀의 삶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지옥 같은 9년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 강필구에게 당한 반복된 폭력으로 고막이 손상되고 뉴스 생방송을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했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의가 실현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재산분할 판결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총 재산 31억 원 중 분할 비율이 김주하 45%, 강필구 55%로 결정되면서 오히려 김주하가 13억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9년간 폭력과 외도를 견딘 피해자가 거액을 건네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과연 이 결혼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김주하라는 이름은 한때 완벽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렸습니다. 저녁 8시, 텔레비전 화면 속에 등장한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과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하루의 뉴스를 정리했고 지금까지 MBC 뉴스데스크 김주아였습니다. 라는 마지막 인사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남겼습니다. 대학생들이 뽑은 롤모델 1위, 어머니들이 며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1위, 국민 며느리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으며 그녀는 단순한 앵커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후배들은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진짜 흔들림이 없어요. 생방송 직전 PD가 30초 전입니다. 라고 외치면 김주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집중하자. 그리고 카메라 불이 켜지는 순간 세상의 혼란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주아 앵커가 전하면 더 믿음이 간다는 글이 끊이지 않았고 부모들은 우리 딸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성과 품격, 성실함을 모두 갖춘 커리어 우먼의 표본처럼 여겨졌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어디까지나 화면 속 이미지였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책임감 강한 직업인이었지만 대중은 그녀를 무너지지 않을 사람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이미지, 완벽한 인생.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삶의 뒤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에 200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요일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쁜 방송 일정 속에서도 주일만큼은 꼭 교회를 찾았던 김주아는 그날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멀리서부터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그저 신도 중 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그 여성은 김주아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결국 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주아 앵커님 맞으시죠? 공손하지만 지나치게 친근한 어조였습니다. 김주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실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김주아는 방황했지만 정중히 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도라도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서요.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신앙심 깊었던 김주환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럼 가볍게 한번 뵙는 건 괜찮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 만남은 마치 오래 준비된 약속처럼 치밀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 여성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신상 기록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혼, 싱글.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남자, 강필구. 180이 넘는 키, 말끔한 수트 차림, 부드러운 미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성은 아들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왔어요. 지금은 외국계 증권사 상무로 일하고 있고요.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 미국 시민권자, 글로벌 커리어. 그 이력은 흠잡을 데 없이 화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김주하 앵커랑 잘 어울리네. 더 놀라운 건 그의 집안 배경이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성대관의 초조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연예인 집안이래. 집안도 탄탄하네.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완벽한 매칭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필구는 김주하에게 세심하게 다가왔습니다. 바쁘시죠? 뉴스 보면서 매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은 방송국 앞으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다정함과 배려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주하 역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용히 이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2004년 7월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김주하 앵커, 금융계 엘리트와 열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지인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방송국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가시는 겁니까? 김주하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결혼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9월, 불과 2달 뒤. 또 하나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김주하, 9월 결혼. 문제는 그 기사가 김주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취재 중이던 그녀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강필구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어. 이제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아? 마치 기정사실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론에 소식을 흘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사로 퍼진 소식은 청첩장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커플이다. 국민 앵커와 금융 엘리트의 만남.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선이 얽혀 있었습니다. 김주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필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국 2004년 9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방송 관계자, 금융권 인사, 연예계 인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사회는 유명 아나운서가 맡았고 축가는 가수 친척이 불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의 여자와 완벽한 스펙의 남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작은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집요하게 다가온 어머니, 준비된 서류, 완벽하게 포장된 스펙,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흘러나간 결혼 기사.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그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김주환은 믿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 좋은 집안, 화려한 커리어, 다정한 말투. 완벽해 보이는 남자와의 결혼이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완벽함은 너무 완벽했기에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모든 것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김주환은 해외 취재 일정으로 잠시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휴대폰 화면에 낯선 제목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김주아 앵커 9월 결혼 확정.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확정? 그녀는 기사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었고 예식장 위치와 양가 상견례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녀가 직접 확정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급히 강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기사 뭐야? 나 이런 발표 한 적 없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어.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그냥 발표된 거야. 마치 사소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김주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기자랑 얘기한 것 같아.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야? 좋은 일이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동료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건넸고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드디어 가시는군요. 김주환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녀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도들은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축제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주아의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강필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녀의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야. 당신 이미지도 좋고 나도 자리 잡았고 괜히 시간 끌면 이상하게 보여. 이미지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걸렸습니다. 사랑보다 신뢰보다 왜 이렇게 계산된 말들이 먼저 나오는 걸까? 하지만 이미 언론에 발표된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은 시선이 얽혀 있었습니다. 취소한다면? 온갖 추측과 루머가 뒤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파혼설, 문제 있는 결혼, 김주아의 사생활 논란, 그 모든 제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뉴스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었지 뉴스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이미 발표되었으니 진행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견례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장이 예약되고 청첩장이 인쇄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처럼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가능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준비가 빠른 편이에요.
김주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매끄럽지? 결혼 준비는 원래 정신없고 부딪히고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 아닌가.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드레스 선택도, 예식장 구성도, 하객 명단도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 드레스가 앵커 이미지랑 잘 어울려요. 하객은 이 정도 선이면 좋겠어요. 결정은 늘 빠르게 내려졌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하게 인쇄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주아, 강필구.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강필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 그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닐까? 그는 웃으며 어깨를 감쌌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당신도 나도 지금 아니면 언제야? 완벽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합, 완벽한 이미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회자는 화려한 이력을 소개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진짜 영화 같다.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국민 앵커의 결혼식이네. 김주환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게, 너무나도 매끄럽게.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나중에 떠올렸을 때 가장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연과 갈등과 설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우연보다는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우발성보다는 준비된 각본처럼 보였습니다. 언론 발표, 집안 배경 강조, 빠른 진행, 완벽한 이미지 포장. 마치 한 편의 홍보 전략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 김주환은 몰랐습니다. 이 첫 번째 속도가, 이 첫 번째 기정사실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미 발표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 이미 축하받았으니 멈출 수 없다는 분위기. 그 안에서 그녀의 선택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남길 때 그녀의 인생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신혼집에는 축하 화환과 선물이 가득했고 방송국 동료들은 신혼이라 더 예뻐졌어요 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김주아 역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필구의 휴대전화는 늘 뒤집혀 있었고 통화는 다른 방에서 받았습니다. 누구야? 라는 질문에 그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 그 말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반복될수록 묘한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지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남편분 예전에 결혼하셨던 적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김주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서류도 받고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반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강필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전에 결혼한 적 있어? 그의 얼굴이 굳는가 싶더니 갑자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뜯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눈물이 맺힌 채 외쳤습니다. 억울해. 그 모습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오히려 김주아가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했나 봐.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 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내복이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평범한 상자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서류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한 장을 꺼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발급된 이혼 증명서, 그리고 그 위에 싱글이라고 덧붙인 흔적이 남아있는 복사본. 그 옆에는 깨끗하게 다시 복사된 최종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음 만남에서 받았던 그 서류와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김주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부남이었고 결혼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주아와 교제하던 기간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혼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필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또다시 말했습니다. 억울해.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하다는 한마디. 그 순간 김주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조차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 사용 내역이 이상하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메일숍, 여성 전용 사우나. 강필구가 갈 리 없는 장소였습니다. 카드 도용된 거 아니야? 그녀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둬. 그 반응은 더 이상했습니다. 김주아는 기자 시절의 습관처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아냈습니다. 그 돈은 한 여자를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선물, 전세금, 용돈. 나중에 각서에 적힌 금액은 3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집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외도는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한 언쟁으로 번졌고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처음 맞았던 날, 김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날 자극했잖아. 그 말은 이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책임은 늘 그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폭력은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왼쪽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고 병원에서는 고막 손상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를 세게 맞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고해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국민 앵커 김주아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뉴스가 되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외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사과와 각서,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배신. 결혼 후 드러난 그의 진짜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금융 엘리트, 안정된 집안 배경, 믿음직한 신앙인이라는 포장은 하나씩 벗겨졌고 그 안에는 거짓과 분노, 통제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조아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지만 집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맞았던 날, 김조아는 충격과 수치심 속에서도 실수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말해? 라는 그녀의 한마디에 간필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귀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몸이 벽에 부딪혔고 순간적으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막이 손상됐습니다. 충격이 꽤 컸네요. 왼쪽 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명은 조용한 밤마다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주아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또박또박 뉴스를 읽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통증도 수치심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부딪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생방송을 1시간 앞둔 분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스태프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진단은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김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가슴은 두려움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그녀는 자신보다 가족의 파장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폭력은 신체적 상처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옆에 있으면 더 조심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오면 손톱을 세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은영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김주아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참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녀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앵커.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에서는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참으면 변하지 않을까? 강필구는 폭력 후에 늘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넘기겠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고 김주환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짜겠지? 그러나 약속은 번번이 깨졌습니다. 사과와 폭력은 반복되는 순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붓기와 멍을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세상의 사건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사건은 숨겨야 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아이들은 평범한 가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었습니다. 힘들게 키워준 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 말이 습관처럼 붙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습니다. 완벽한 이미지, 국민 앵커라는 타이틀, 그것이 그녀를 더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폭력의 후유증은 몸과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귀는 여전히 잘 들리지 않았고 머리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그렇게 김주환은 고통을 아는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선택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상자와 포장지로 어수선했고 시어머니 방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주환은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 정리하다가 아래쪽에 놓인 낮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상자였습니다. 내복이나 오래된 서류를 보관하는 흔한 플라스틱 박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지? 별 생각 없이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미국에서 발급된 이혼 증명서였습니다. 디바이스 디클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주환은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같은 서류 위에 싱글이라고 인쇄된 작은 종이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존 디바이스 문구 위를 가리는 형태로 얇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복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더 교묘했습니다. 덧붙인 종이가 보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사한 깨끗한 버전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첫 만남에서 받았던 그 서류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입술이 마르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혼 증명서 위에 싱글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그것을 복사해 흔적을 지운 뒤 다시 깨끗하게 출력해 자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단계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습본, 수정본, 최종본. 마치 범앤이 리허설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주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의심을 부정해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교회 지인의 귀띔,
강필구의 과도한 분노, 억울해라는 말로 덮어버린 순간들.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날짜. 김주환은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기 정확히 한 달 전. 그러니까 교제 기간 대부분 동안 그는 법적으로 유부남이었습니다. 자신과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언론에 열애 기사가 나던 그 시점에도 그는 여전히 바른 여자와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거지?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 배려라 생각했던 행동, 교회에서의 만남,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필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김주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걸 왜 봐? 이게 뭐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나 만날 때 아직 결혼 상태였어? 그는 짧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억울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건 정리 중이었어. 정리 중? 김주환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부남이었잖아.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곧 이혼할 거였어. 무슨 차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을 갈랐습니다. 무슨 차이냐는 말. 자신에게는 인증이 걸린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고, 도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서류가 단순히 그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시어머니의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버전이 더 깔끔하다. 복사본으로 제출. 짧은 메모였지만 모든 과정을 암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이 위조는 혼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했던 그 어머니가 함께 알고 있었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주환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교회에서 다정하게 다가오던 그 미소.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요? 라던 그 목소리. 그것이 모두 계획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간필구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고 김주환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결국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히 복잡해질까봐. 복잡해질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속인 거야.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했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논리. 이미 결혼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태도. 그 순간 김주환은 깨달았습니다. 네 결혼의 시작이 왜 그렇게 매끄럽고 빠르고 기정사실처럼 흘러갔는지.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서둘러 확정지어야 했던 이유. 언론 발표, 빠른 결혼, 축하 분위기. 모든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주환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건 뭐였을까? 나는 언제부터 속고 있었던 걸까?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또다시 침묵이라는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조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서류들, 한 달 전 이혼 날짜.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결혼이 거짓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김주아가 더 이상 남편을 완벽한 사람으로 볼 수 없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위조 서류의 진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김주아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솔직해지겠지. 그러나 무너진 것은 단지 신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여성 의류 쇼핑몰, 네일숍, 피부과. 사용 시간은 평일 낮이거나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김주아가 물었을 때 간필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사 접대야. 그러나 금액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의 결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주아는 날짜를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거짓말의 흔적이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각서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장, 그리고 그 여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3억 2,700만 원에 달한다는 고백. 선물, 전세자금, 생활비 지원. 김주아는 그 숫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3억 2,700만 원. 그 돈은 가정을 위해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교육비도 가족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집 보증금과 생활비로 흘러간 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녀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야. 그냥 책임이야. 책임이라는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책임은 원래 가정을 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주아는 카드 사용 매역의 주소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소비 장소를 지도에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며칠 뒤 그녀는 일부러 아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낯익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필구의 차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강필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랑 잠깐 나갔다 올게. 김주아는 문득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랑 어디 갔었어?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친구 집, 거기 이모 있어. 이모. 그 단어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어떤 이모?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사는 이모.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이모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강필구는 아이를 데리고 그 여자 집에 갔고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가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환은 다음날 몰래 그 집 근처를 지켜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졌고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낯선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필구가 나타났습니다.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야?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김주환은 물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왜 따라다녀? 위처증이야? 위처증.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문제로 몰렸습니다. 김주환은 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쓴 거야. 3억 2,700만 원.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정리하려고 쓴 거야. 정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 여자 집에 가는 게 정리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 진짜 집인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주환은 그날 밤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모도 좋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병행하는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김주환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필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그러나 김주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도 이 상처를 지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책임과 결단뿐이었습니다. 한때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신뢰의 조각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처럼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린 순간 강필구의 표정이 굳었고 시끄럽게 하지 말랬지? 라는 고함과 함께 손이 올라갔습니다. 김주환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를 바라보던 아이의 눈빛. 그 공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맞을 때는 내가 참으면 된다고 버텼지만 아이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인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들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했습니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는 최근 아이가 방어적으로 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주환은 결국 오은영 박사를 찾아갔고 상담 끝에 아이가 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이를 위해서야. 강필구는 비웃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 맞아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아이가 두려워하는 건 못 봐. 이후 변호사를 찾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아닙니다. 그 순간 김주환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김주환은 한동안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 화면에 서던 그녀가 사라지자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다시 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새 출발을 하며 경제적 부담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챙기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뉴스를 전했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한 토크쇼 무대에 올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오랜 침묵이 깨졌습니다. 폭력과 배신,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결단까지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앵커가 아닌 상처를 견디고 살아낸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 버티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주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